결혼 생활이라는 게 행복한 날들도 있고 슬픈 날들도 있는 게 정상이라지만 저는 결혼을 한 이후에 정말로 서러운 감정을 많이 받았어요. 삶의 희노애락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맞는 거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지만 서러움을 너무나도 많이 겪은 탓에 제 희노애락이 정말 평범한 결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희노애락인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사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던 남편을 알게 되었고, 사람이 진중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서 연애를 시작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희 시댁에서도 사실 저나 남편이나 비슷한 벌이를 가진 회사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별 말씀을 얹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부부는 딱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잘 만났다. 이 정도 수식어가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결혼을 했는데 왜 서름을 그렇게 받았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희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에게는 도련님이시죠. 저희 도련님은 소위 말하는 유전자가 몰빵이 된 사람이었어요. 요목조목 저희 시부모님 얼굴에서 아주 괜찮은 부분만 쏙 빼닮아 조화가 잘 어우러진 얼굴이라고나 할까요? 요즘 아이돌처럼 매끈하고 또렷한 얼굴은 아니지만 어디 가서 끌리지 않을 정도의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학창 시절에도 얼굴이 잘생긴 편이다 보니까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학생들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직업도 공대를 졸업하고 IT 관련 쪽 회사에서 코딩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도련님도 소개팅을 해서 알게 된 여자친구랑 연애를 했고 길지 않은 연애 시간을 거쳐서 결혼까지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동서의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처음에 동서가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직업이 의사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자 우리 시어머니 입이 귀까지 찢어졌죠. 그래, 직업이 뭐라고? 우리 아들이 나름 똑똑해가지고 지금은 컴퓨터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하게나마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소개로 만났다고 그랬지? 저는 의사예요, 어머님. 이만큼 저도 똑소리 난다는 소리 많이 듣고 자라서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어요. 사람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보람찬 경우도 많고 저는 지금 제 직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머님도 어디 아픈 곳 있으시면 저 찾아오셔야 해요. 의사라고? 아이고, 우리 집에 의사 며느리가 들어오다니? 세상에, 이런 경사가 또 어디 있냔 말이다. 아니,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의사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그래, 그래서 무슨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의사라 하면 돈은 무척이나 잘 벌겠구나. 잘 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돈보다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거든요. 사실 의사가 뭐 별거인가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하나의 직업일 뿐인데. 어머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참 좋네요. 귀한 직업이지, 의사는. 내가 우리 귀한 며느리를 이렇게 미천한 대접을 해서야 되겠냐 싶다. 미리 말을 해주었으면 내가 우리 며느리 먹고 싶다는 음식 다 해놓았을 텐데 말이야. 오늘은 내가 몰랐으니까 이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번에는 제대로 솜씨 발휘해서 거하게 차려주마. 벌써부터 예쁨 받는 기분이라서 너무 좋은걸요? 시작부터 아주 느낌이 좋아요. 저 어머님이랑 정말 모녀 사이처럼 지내고 싶어요. 제가 많이 부족할지도 모르겠지만 늘 정성을 다해서 효도를 할게요. 어머님께서도 제가 실수를 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나름 저 똑똑해서 한 번에 잘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열심히 할게요. 내가 설마 사람을 살리는 귀한 손을 가진 의사 며느리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 봐? 우리 의사 며느리는 백년 손님이지. 잡일할 사람 여기 많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우리 집에 오면 푹 쉬다가 갈 생각만 해라. 병원 일 보느라 힘들 텐데 여기서도 피곤하게 일을 시켜서야 되겠어? 아주 그냥 잡일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는 시어머니를 보며 기가 막히더라고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의사인 동서랑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지만 대놓고 일할 사람, 일 안 할 사람 나누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같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는 의사라는 직업에 꽂혀버렸는지 저는 마치 일하러 온 며느리 취급을 하고 동서에게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라 말을 하시더라고요. 대놓고 차별하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가 동서가 인사를 드리러 왔던 날 선물을 들고 왔었거든요. 그걸 보더니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찰싹 치며 떠밀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귀한 의자 며느리가 무거운 걸 왜 들고 있어? 이런 건 우리 첫째 며느리가 들면 된다. 사람 살리는 귀한 손인데 이렇게 들어서야 되겠어? 너는 눈치가 없니? 얼른 가서 우리 의사 며느리 무거운 거 들고 있지 못하게 도와줘야지. 하여튼간 답답하다 답답해. 저는 황당해하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우리 동서도 진짜 보통이 아닌 게 저한테 선물 사온 그 쇼핑백을 내밀더라고요. 그 행동이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이거나 들어라 하는 아나무인한 태도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때 딱 느꼈죠. 아, 요거 보통이 아니구나. 시어머니 하나로도 힘든데 동서까지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등줄기에 소름까지 돋더라고요. 저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서 시어머니 팔짱을 쏙 끼는데 아휴, 이렇게까지 사람이 얄밉게 나올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황당한 건 저희 시어머니가 그렇게 제 앞에서는 내가 네 시어머니다 하면서 으스대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자기 직업이 의사라는 것을 밝힌 이후부터는 동서한테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의사 며느리 심기를 거스르고 싶지 않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 했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인사를 하러 온 동서의 태도가 정상적이지는 않았거든요. 무슨 대화를 해도 저는 그거 별로라서 저는 시간이 없어서 하는 말로 거절을 하는데 와, 이러다가는 정말 제가 모든 걸 덤티기 쓰겠다 싶었죠. 어머님, 제가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환자들은 밀려들지 병원 일은 너무 바쁘지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제가 병원 호출을 제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를 못 받는 날도 많을 거예요. 게다가 휴일이라는 게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뵐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서운함 느끼시고 그런 거 아니시죠? 그러면 제가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요. 아유, 당연하지. 의사 며느리 일이 얼마나 바쁘겠어. 그런 거 하나 이해 못하면 되겠어?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 며느리를 두게 되는 건데 당연히 무소식이 희소식이 다 하고 사는 거지. 걱정하지 말어. 나 그렇게 빡빡한 사람 아니니까. 당연히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일하느라 바쁘다는데 내가 어떻게 뭐라고 딴죽을 걸겠어. 어머님, 정말 이해심이 바다만큼 넓으세요.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뻐요. 앞으로도 정말 제가 잘하면서 노력하며 살게요. 둘이 어찌나 짝짝꿍이 잘 맞던지 보는 제 입에서 어이없는 한숨이 다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결혼했을 때는 말이죠. 신혼 때 전화를 자주 하라고 화도 내셨고요. 집에도 좀 오라고 그렇게 허구한 날 불러댔던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였거든요. 그렇게 닥달하던 사람이 동서한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면서 말을 하는데 당연히 어이가 없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람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한들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들을 똑같이 대하는 거면 몰라도 누구는 귀한 대접, 누구는 천한 대접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런 건 그냥 웃으면서 넘길 일이 아니다 싶은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슬쩍 말을 했죠. 어머님, 자주 전화하고 찾아오는 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매일같이 전화해라, 시댁에 좀 놀러와라 하셨었잖아요. 제가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안 된다고 해도 회사원 주제에 뭐가 그렇게 바쁘냐면서 월차, 연차 다 써서 오라고 하셔놓고는 저 신혼 초일 때 그렇게 보고 싶다고 매일같이 불러내셔놓고는
얘는 따박따박 칼퇴근하고 주말에는 쉬는 회사원이랑 밤낮 없이 사람 살리느라 바쁜 의사랑 같니? 너랑 둘째 며느리는 아예 다른 건데 왜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난리야?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저한테는 자주 보자고 그렇게 불러내놓고 동서한테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시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네가 나 보러 왔다는 것에 불만이라도 있었어? 너는 지금 의사동서 질투라도 하는 거야? 아이고, 너는 애가 어찌 된 게 손이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일 생각을 안 하니? 사람 질투해서 괜히 불편하게 만들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처럼 내가 시키는 일 잘하고 네 동서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신경 쓸 일 없게 맏며느리가 되었으면 당연히 집안 행사부터 시작해서 네가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기면서 살아야지. 아유, 이 집에 며느리가 둘인데 저 혼자서 그 많은 걸 다 챙기라고요? 어머님께서도 공평하게 며느리들 대접해 주셔야죠. 동서가 의사인 건 저도 자랑스러울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며느리한테 직업 가지고 너는 잡일해라, 넌 쉬어라 하고 편파적으로 행동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얘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대충 알아듣고 네네 알겠습니다 하면 되지. 끝까지 의사인 동서에게 어떻게든 시집살이 한번 시켜보겠다고 눈에 불을 켜네.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왜 네가 시키려고 그래? 시작부터 아주 잘하는 짓이다. 내가 정말 답답해가지고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냥 질투 같은 거니까 우리 둘째 며느리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형님이랑도 정말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아무래도 의사인지라 형님보다는 집안일에 신경을 덜 쓰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형님이 고생하실 텐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형님이 제 몫까지 신경 써주셔야 하니까 미리 감사 인사 드릴게요. 시어머니에게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모든 일을 떠넘기겠다고 말을 하는 동서가 정말 얄미웠어요. 제가 곰 같은 성격이라 동서의 정치질에 확 당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죠. 아무튼 동서가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당연하게도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결혼 준비를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시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늘어나는 것이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어렴풋이 느끼기는 했었죠. 누가 봐도 사돈댁에서 저희 도련님, 아니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서방님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보이는 행동과 말을 툭툭 내뱉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예비사회를 보고 얼마나 신기했었는지 몰라요. 저희 딸이 의사잖아요. 엘리트 코스만 쭉쭉 밟은 의사인데 예비 사위를 어떻게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 것인지 참으로 신기하더라니까요. 아니 의국에서 사람 만나는 줄 알았더니 신기하게 평범한 회사원을 데리고 왔네요. 아유,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나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네요. 저도요, 처음에 예비 며느리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비슷한 일 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싹싹하고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희 딸이 복덩이긴 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에도 힘을 쓰는 아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예비 사위가 너무 평범해서 놀랐다고나 할까요? 뭐 의사와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랑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긴 하지만 서로 좋다는데 저희가 뭐 어쩌겠어요. 사돈어른이 웃으면서 은근히 서방님을 깎아내리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밥을 먹고 있던 저랑 남편이랑 둘 다 살이 떨리는 느낌을 받았죠. 은근히 냉랭해진 분위기에 어쩌할 줄을 몰라서 접시에다가 코를 박고 밥이나 맛있게 먹었다니까요. 그날 남편이랑 둘이 차에 타서 집에 오는 길에 올라서자마자 크게 숨부터 내쉬었으니 얼마나 불편했을지 상상이 가시죠. 근데 동서도 진짜 대단하더라. 거기서 대놓고 우리 서방님을 무시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밥 먹고 있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니까. 나 같으면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한 번쯤은 말릴 법도 한데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밥 먹는 모습이 보통 아니겠구나 싶어.
그러기나 말이야. 동생도 그렇지. 의사면 뭐 어떻고 회사원이면 뭐 어떻다고 그 자리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지 아유 애가 바보 같더라니까. 솔직히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놈이라 우리 집안의 자랑거리이기도 했는데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여도 다니는 회사가 나름 중견기업이기도 하고 그래 뭐 의사보다야 못 벌겠지만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잖아. 맞아. 서방님 모아둔 돈도 꽤 있지 않아? 근데 대놓고 무시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나까지 좀 그랬다 이 말이지. 아이 우리 딸은 의사인데 하면서 말을 하는데 얄밉더라. 아까 평범한 회사원이 지분 해올 수 있냐고 물어봤지? 그 말하는데 와 나까지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니까. 나는 솔직히 서방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지만 이 결혼이 정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거기다가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아유 지들끼리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냅두는 수밖에 없지. 이제 그만 신경 쓰고 살자. 아무튼 뭐 상견례 자리에서도 은근히 서방님 깎아내리고 집 문제까지 들먹이니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이 넘쳐났겠죠. 사실 시댁에서 집을 해주면 좋기 하겠지만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집 이야기 나오니까 서방님이 대충 눈치를 보더니만 동서랑 둘이서 벌어서 집도 사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했죠. 예비 사돈 댁에서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데 거기 앉아있던 제가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으니 일사며느리 들어온다고 좋아서 날뛰던 우리 시어머니는 얼마나 좌불안석이었겠냐고요. 저는 그 마음이 다 이해가 갔어요. 거기다가 동서도 정말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서방님이 글쎄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친구들은 보니까 결혼 선물로 차를 한 대 선물 받았다고 하더라. 국산차도 아니고 외제차를 받았다는데 우리 교수님 차보다 더 비싼 차여서 눈치 보여서 병원에는 못 끌고 오겠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부러운지. 아 거기다가 결혼 선물로 집을 선물 받은 친구도 있고. 아 미정쌤 알지? 미정쌤은 글쎄 땅을 선물로 받았대. 동서가 자꾸만 친구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뭘 받았다더라, 누구는 이렇다더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서방님 입장에서는 듣기 싫었겠죠. 저희 시댁이 빵빵해서 정말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재력이 뒷받침되면 몰라도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동서도 잘 알고 있었는데 이건 뭐 빚을 내서 해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겠어요? 서방님도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을 하다가 둘이 결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다퉜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한테 그래? 내 친구들이 이만큼 받았다고 말을 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나도 꿀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 같거든. 결혼식 준비도 호텔에서 했으면 좋겠고 말이야. 드레스는 수입산으로 입고 싶어. 지난번에 결혼식 가서 보니까 드레스에 비즈 박혀 있는 게 수입산이랑 국내산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서방님이 본인 선에서 적당히 자를 건 잘랐지만 동서는 포기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이것저것 요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참 당당하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말을 평생 해보지 못하고 살았던 저는 동서의 태도가 신기할 뿐이었어요. 동서가 요구하는 건 많고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좀 도와달라며 SOS를 쳤어요. 너는 이미 결혼을 한번 해봤고 말이야. 내 주변에서 제일 최근에 결혼한 사람이지 않겠니? 즉 그러니까 네가 둘째 며느리에게 전화라도 걸어서 그런 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쓸모없는 짓이다 하고 언질이라도 한번 해줘라.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아주 난리를 치는데 내가 돌아버리겠다.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해주겠니? 아유, 어머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당연히 효과도 더 있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동서가 저한테 시집살이 운운했던 적도 있는데 제가 나서서 그런 걸 말하기엔 저도 불편해서요. 내가 하는 것보다요 훨씬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래. 아니 나라고 뭐 말 안 하고 싶겠어. 괜히 지켜지지는 않고 사이만 더 나빠질까 싶어서 하는 말이지. 너랑 사이 나쁜 거야. 뭐 내가 중재를 하면 된다고 쳐도 나랑 사이가 나빠지면 답도 없는 거 아니겠니? 거기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네가 좀 수고해라. 어머님이 하면 결혼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 제가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결혼 준비 잘해 볼게요 하겠냐고요. 어머님, 저는 이런 상황에 끼고 싶지 않아요. 가뜩이나 동서가 저한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긁어부스러 만들고 싶지 않다고요. 그 말에 뭐 시어머니가 더 얹을 말이 있겠냐고요. 입국 다물더니만 전화를 끊더라고요. 딱 봐도 자기는 천사 같은 시어머니만 하고 싶고 못된 거, 나쁜 건 저한테 다 시키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싫다고 했죠. 서방님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매일같이 힘들다, 머리 아프다 소리만 하고 그런데 저라고 그 둘의 결혼 준비에 왜 끼고 싶겠냐고요. 저도 제 회사 일 보러 다니느라 바빠 죽겠는데 남의 결혼식에 참견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싫었고요. 골치 아픈 일 괜히 만들어서 동서랑 사이가 좋은 편도 아닌데 더욱 악화시키고 싶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아랫사람이지만 본인이 의사랍시고 뻐기고 다니는데 사이까지 나빠지면 그 상황이 얼마나 더 심해질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고요. 슬며시 지켜본 결과 동서는 본인에게 득이 될 상황이 아니고서야 나서지도 않는 사람 같았고 본인이 제일 최고여만 하는 나르시시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 더러운 똥은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두어 번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더니 우리 시어머니 완전히 삐져버렸더라고요. 저에게 서운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부탁을 하면서 저만 못된 년으로 만들으려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더 서운했죠. 뭐 시댁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이 집을 구할 때도 대출을 받아서 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일로 예비 사돈 댁에서 한마디 하긴 했었는데 어쩔 수 있나요? 본인 딸이 고른 사람이 우리 서방님인데 어쩌겠어요? 집은커녕 차 한 대도 못 받고 결혼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을 거라고 궁시렁거렸지만 그렇게 억울했으면 결혼을 안 하면 되는 일 아니냐고요. 아무튼 동서와 서방님은 결혼식장에 팔짱까지 끼고 들어가 혼인신고까지 무사히 마쳤고요. 그런데 결혼만 시키면 끝일 줄 알았더니만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아나무인인 동서의 태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죠. 우리 시어머니 오냐 오냐 동서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말을 했으니 잔소리도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머리에 탈모가 올 지경까지 갔더라고요. 어머님, 결혼하고 첫 명절인데 동서는 왜 안 와요? 오늘 할 일이 꽤 많을 텐데 친척분들도 동서 얼굴 보겠다고 죄다 오신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시간이 꽤 늦는데 도착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제가 전화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휴, 답답하다 답답해. 예, 글쎄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의사 며느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만 글쎄 본인은 병원 일로 바빠서 못 오겠다면서 나한테 고생하라고 딱 한마디 하더라. 이게 상전을 모시는 거지 며느리를 두고 있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고생하세요, 수고하세요 라고 말을 했다는데 이게 진짜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뭐 의사니까 어릴 때부터 똑똑하긴 했겠죠. 오냐 오냐 공주처럼 대접받고 지낸 티가 나니까 그것까지는 다 이해한다고 쳐도 결혼하고 첫 명절에 그것도 본인이 병원 일로 바빠서 못 오겠다고 했으면 적어도 죄송합니다 하던지 시어머니한테 선물이라도 보내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요.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명절에 집에 붙어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했다던데 그게 진짜인지 아니면 오기 싫어서 된 핑계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거기다가 동서가 일을 하고 있는 병원이 365일 쉬는 날 없이 돌아가는 대학병원이었다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대학병원도 아니고요. 동네에서 조금 큰 병원 있잖아요. 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그런 개인 병원이요. 건물 하나를 통으로 쓰고 있긴 하지만 동네에 있는 조금 큰 병원이지 365일 돌아가는 병원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아무리 건물을 통째로 쓰는 큰 병원이라고 한들 명절 내내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번 명절에는 병원 문을 여는지 안 여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했죠. 그리고 솔직히 알아보기 귀찮았던 것도 있었고요.
정말로 의사 며느리가 벼슬이긴 벼슬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시어머니도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비아냥거리는 데는 국가대표급 선수인데 아무 말 못하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보니까 솔직히 아주 조금은 통쾌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명절날 친척들에게 의사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고 싶었었겠어요. 그걸 전부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속이 상하긴 했겠죠. 명절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이제 동서를 붙잡고 약간의 넋두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둘째 며느리가 왔어야 했는데, 아유, 내가 친척들한테 우리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엄청 똑똑한 인재라고 자랑을 다 해놨었는데, 막상 당일에 얼굴 한번 못 보여줘서 너무나도 아쉬웠단다. 다음 명절에는 꼭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래야 우리도 면이 살고 하지 않겠니? 네? 아, 제 자랑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니, 어머님. 그러면 제가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친척분들께 인사를 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게 그렇게나 없으셨어요? 친척분들 뵙기도 전에 자랑부터 하셨다니까 제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다음 명절에도 근무 신청을 하던가 해야겠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말문이 턱 막혔겠죠. 괜히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동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강도 안 잡는 거냐고 잔소리를 폭풍처럼 쏟아냈는데 저는 왜 새우등이 터져야 하는지 참나. 어머님도 못 잡는 기강을 왜 저한테 잡으라고 시키셔요. 그러다가 나중에 동서가 저한테 앙심이라도 품으면 어쩌려고. 저희들 중에 어머님이 제일 윗사람인데 제가 나서서 기강을 잡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지 마시고 답답하시면 어머님이 직접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동서랑 나쁜 사이로 발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여간 이것들은 시애미 알기를 뭘로 아는지 둘 다 왜 내 말을 안 들어? 왜? 그렇게 말은 했다고 치지만 저라고 뭐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시댁의 행사라는 게 명절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시부모님 생신도 있는 거고 어버이날도 있는 거고 기타 등등 날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첫 명절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뒤로 동서의 행동을 약간 주시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시댁 행사가 있을 때마다 동서가 꼭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티가 안 나게 피하던가 누가 봐도 가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하는 사람처럼 피하는데 그걸 모르면 바보였죠? 사실 생신이나 어버이날은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식사 자리나 마련하고 와서 밥 먹고 비싼 선물이나 드리고 가는 게 전부였죠. 어머님, 제가 연락도 자주 못 받고 얼굴도 자주 못 찾아뵙고 해서 서운하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비싼 선물로 준비해왔으니까 어머님 서운함 좀 버리세요. 저도 어머님이랑 시간 보내고 싶고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병원 일이 바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랑 모녀지간처럼 지내고 싶다고 한 말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이런 서운함 다 던져버리고 저랑 잘 지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정말 어머님의 며느리가 되어서 기뻐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걱정 말아라 하셨는데 사실 그게 다 가식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꼭 손이 많이 필요한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명절이라든지 제사라든지 그럴 때마다 본인은 의사라서 출근해야 한다고 못 간다고 통보식으로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도 나중에는 화도 못 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티나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하니까 누가 봐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기가 막혔지만 뭐 어쩌겠어요. 시어머니가 참으니까 저도 참았죠. 그러다가 동서에게 약간 뼈가 있는 말투로 말을 했어요. 동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동서가 바쁜 날이라고 하는 날마다 어쩜 시댁에 일손이 필요한 날이랑 딱 겹치는지 모르겠네. 아니, 환자들이 그날만 골라서 진료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혹시 일하기 싫어서 대충 거짓말하고 자리를 피하는 건 아니지? 우리 동서가 그렇게 못된 마음을 먹었을 리가 없지. 그러게요, 형님. 하필이면 이렇게나 시기가 딱딱 맞는지. 아우, 저라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건 아닌데 참 운명의 장난 같다. 그쵸?
저도 꼭 참석해서 어머님 일손도 돕고 형님이랑 수다바리도 떨고 싶은데 너무나도 아쉬워요. 환하게 웃으면서 맞받아치는데 처음부터 보통이 아니다 싶었는데 이건 정말로 보통이 아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다 하면 못 가요 하면서 피하던 동서를 보며 저도 이를 갈았죠. 저희 시댁이 매번 행사처럼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김장이거든요. 허리가 부서질 것처럼 아프긴 하지만 맛있는 김치를 가져와서 먹을 때면 그렇게 또 보람차고 행복할 수가 없었죠. 김장하면서 꼭 수육에 김장김치 먹잖아요. 그게 그렇게 꿀맛이 아닐 수가 없고요. 그런데 동서는 2년 동안 김장날이 되면 그날 꼭 일이 생겼다고 하면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가족들끼리 밥이라도 먹자고 하면 친정 부모님이랑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자리를 은근슬쩍 피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도 서운하니까 동서를 붙잡고 한마디를 결국 하셨더라고요. 얘 둘째 며느리야. 내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너는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불편하니? 말로는 매번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다고 하더니만 어쩌면 불러도 한 번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오는 일이 없어. 그 해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어쩌면 이렇게 안부 인사 한 번이었고 얼굴 한 번을 안 비추냐? 어머님, 제가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일이 너무나도 바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무슨 일부러 피하는 것도 아니고요. 딴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하지요. 그럼 저 의사 그만둬요? 그만두고 집에만 있을까요? 저도 나름 할 만큼 하고 사는 거예요. 남편한테 내조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제가 내조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뜬금없이 저를 찾아오셔도 바쁜 티 안 내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찾아와야지만 겨우겨우 얼굴 잠깐 보고 돌아가는 거 아니니? 그것도 병원 앞까지 찾아와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내가 며느리 보겠다는데 이렇게 번거로워야 되겠어? 저요. 여태까지 시댁에 불만 하나 가진 적 없고요. 욕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시댁 욕했다 그러면 성이라도 갈겠어요. 저는요, 정말 가족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이런 걸 바라신 적이 없어서 당연히 어머님도 그러실 줄 알았죠. 저 정말 너무 슬프네요. 그러면서 눈물이 뚝뚝 흘리더래요. 저희 시부모님 당연히 당황스러워하시면서 말문이 턱 막히셨겠죠.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날 저녁에 동선의 집, 그러니까 사돈이 우리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딸 왜 울리냐고요. 시집살이 시키는 거냐면서 따지고 들었대요. 우리 딸이 무려 의사씩이나 되는데 버는 돈도 사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시자 붙었다고 시집살이라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딸 정말 귀하게 키웠고요. 사랑만 주면서 키운 애입니다. 오늘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늘 시댁 편에 서 있었는데 서운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엉엉 울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그 전화를 받고 저희 시어머니 정말 가슴을 팡팡 내리치면서 답답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속만 썩는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랑 남편도 아이가 점점 커가고 짐이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집을 알아보다 보니까 동선의 동네에 괜찮은 집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동선애처럼 아파트를 원한 것도 아니고 빌라면 충분했으니까 괜찮은 빌라 잡아서 이사를 했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 오신다면서요? 근데 빌라에서 아이를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럴 만한 환경이 되나 모르겠네. 그냥 무리하셔서 아파트로 오시지. 그 말을 듣고 황당해서 제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 애기 엄마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동서가 의사인데 너무 얄밉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어떻게 귀광을 좀 잡을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보는데 애기 친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무시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갚아줘야 한다고 하다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어요. 저한테 맘카페 같은 거 하냐고 물어보길래 안 한다고 했더니만 맘카페에 보면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올라온대요. 그런 데서 소스를 얻어보라더군요.
바로 그 자리에 지역 맘카페에 가입을 하고 사이다 먹이는 법 검색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 시댁 김장날이 다가오게 됐는데 여태까지 김장날만 되면 동서가 얄밉게 피해 갔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머 27일이 김장날이에요? 26일인 줄 알고 27일은 일한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몇 년간 피해 다녔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25일이 김장날이야 시간 비워놔 했었는데 일주일 전에 갑자기 김장날이 18일이라고 하셨죠? 비워뒀어요 하는 거예요.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길래 뭔가 했더니만 김장날인 것 같더라고요. 일부러 18일을 통째를 비워뒀으니까 이번에야말로 꼭 김장에 참석할게요.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을 못 가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저도 김장김치에 수육 딱 싸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꼭 먹을 거예요. 18일 날 봬요. 제가 분명히 25일이라고 말을 해뒀었는데 18일에 동그라미를 쳐뒀다는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똑같은 일을 또 당할 수 없었죠. 이번에야말로 요리조리 피해가는 동서를 어떻게든 붙잡아서 김장을 시키려고 마음을 먹고 만발의 준비를 해뒀었거든요. 맞아. 18일에 김장할 거니까 꼭 시댁으로 와야 해. 내가 동서랑 같이 김장도 하고 수다도 떨고 수육도 삶고 그런 날 얼마나 학수고대 했는데 이번에는 통째로 빼뒀다고 하니까 아유 잘됐다. 아침부터 와서 같이 배추부터 절이면 되겠어. 혹시라도 오전 근무하고 와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러면 아침 7시까지 시댁으로 와. 그랬더니 동서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피해 가려고 할 줄 알고 제가 시어머니를 꿰어서 재료들을 미리 준비해 놨었거든요. 배추는 동네 채소 가게에 미리 주문을 해뒀기에 바로 시키면 올 수 있게 해놨고 나머지 속 재료들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동서의 황당함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잠시만요, 형님. 아, 제가 뭔가 착각을 했나 싶은데. 형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문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 18일이 아니라 25일로 되어 있는데요? 25일 아니었어요? 어머나, 내가 동서한테는 말을 안 해놓았었나 보다. 아유, 어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네. 25일에 김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료 준비가 일찍 돼서 18일로 당겨서 하기로 했거든. 내가 동서한테는 까먹고 말을 안 했었나 보네. 마침 얼마나 다행이야. 동서가 18일에 시간 싹 다 비워두었다고 하니까. 이번 김장은 일주일 앞당겨서 하라는 신의 계시인가 보다. 어쩜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 들어맞는지. 그러면 18일에 아침 7시까지 만나는 걸로 하자. 아, 날짜가 일주일 변경되었구나. 다행이네요. 제가 착각을 해서 일주일 앞당겨서 휴가를 낸 덕분에 김장을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그럼 그날 봬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터져서 한참을 웃다가 시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저한테 너무나도 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본인도 그동안 동서에게 하고 싶은 말 제대로 못하고 속만 끙끙 앓고 있었는데 제가 시원하게 사이다를 한 방 먹이니까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셨나 봐요. 그날 제대로 김장을 하자고 하시길래 저도 뭐 준비를 철저하게 했죠. 김장날이 되고 벼르고 있었던 동서가 딱 등장을 했어요. 아침 7시까지 오라고 했더니 세수도 안 하고 온 건지 졸린 눈을 비비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저는 동서에게 앞치마를 주었고 시어머니는 고무장갑을 찾으러 갔는데 그 사이에 동서가 저를 힐끔 보더니만 비어있는 김치통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뭔 김치통인가 싶어서 받아들고는 멀뚱히 서 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지금부터 부지런히 배추를 절여야 오후에는 속을 무칠 수 있으니까 얼른 저기 가서 굵은 소금 한 포대 들고 와서 절이면 돼. 절이는 방법이야 어려울 거 없으니까 그동안 속재료 양념하고 수육도 삶고 하면 될 거야. 어머님이 지금 고무장갑 가지러 가셨으니까 고무장갑 끼고 해. 안 그러면 손 다 상하니까. 형님, 솔직히 제가 김장하는데 옆에 붙어서 일손을 거들어야 할까요? 여태까지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두 분이서도 저희 집에 주실 몫까지 잘 해내셨잖아요. 동서는 병원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안 왔던 거지. 당연히 김치를 얻어먹고 싶으면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누구는 뭐 한가해서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 와서 일을 하는 줄 알아? 다 어머님의 손맛이 담긴 김치를 받아 먹으려고 일손 돕는 거지. 동서도 이제는 김장날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와서 일해. 예, 내가 고무장갑을 2개를 산 줄 알았더니 하나밖에 안 샀나 보다. 저기 일회용 장갑이라도 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일회용 장갑이요? 일회용 장갑은 손에서 빠질 수도 있잖아요. 불편하기도 하고. 이거 짧아서 팔이랑 옷이랑 다 묻을 것 같은데. 아유, 형님, 정말 죄송해서 어쩌죠? 제가 김치 담는 방법도 모르고요. 저는 그냥 할 줄 모르니까 옆에서 뭐 필요한 재료 있으면 찾아드리는 거나 할게요. 수고스러운 건 형님이 좀 대신 해주시고요. 솔직히 저는 짐덩어리밖에 안 될걸요? 아니, 동서. 양념하고 무치고 하면 되는데 그걸 왜 못해? 동서한테 시킬 일 중에 어려운 일 없으니까 상관없어. 무채 써는 거랑 양념 무치는 거랑 배추 절이는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나랑 어머님이 옆에서 알려주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따라 하기만 하면 돼. 아유, 사람 살리는 손으로 김치를 하라고요? 아유, 손톱에 김치물이라도 들면 어떡해요. 진료도 보고 하는데 손톱에 김치물 들어있으면 환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냥 집에서 애 키운답시고 놀고 계시는 형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뭐라고? 아니, 나도 직장인이야? 나도 한가롭게 집에서 애나 키우는 사람 아니라고. 동서 말 다 했어? 아니, 평소에 시키는 일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일인데 뭐가 어쩌고 어째? 말 다 안 했는데요? 더 하라면 더 할 수도 있죠. 근데 저도 이런 걸로 신경 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전 김치 못해요. 어머님, 저 쉬어도 되죠? 저 솔직히 오늘 연차 하나 쓴다고 어제까지 엄청 힘들게 일했단 말이에요. 오늘 볼 환자 진료까지 부랴부랴 다 어제로 당겨서 보고 저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아침 7시에 부르는 법이 어딨어요. 여태까지도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2분이서 잘 하셨으니까 오늘도 좀 고생해 주세요. 동서가 시어머니를 향해서 말을 하는데 아니 우리 바보 같은 시어머니가 거기서 또 얼버무리고 앉아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답답한지 제가 시어머니를 확 째려봤죠. 아니 그 고무장갑도 모자라는데 정말 둘째 며느리 손톱에 김치물이라도 들면 어떡하니. 지금 새벽이라 또 가게 문 연 곳도 없고 고무장갑 살 수도 없고 환자 보는 손이라는데 아유 그러지 말고 우리 얼른 일하자. 필요한 거 있으면 시키면 되지. 응? 그 말에 글쎄 앞치마 집어 던지고 어머님 혼자 하세요 하고 싶었지만 저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꾹 참고 김장을 시작했어요. 얄미운 동서에게 일이라도 하나 더 시켜보려고 물을 채 썰어라, 고춧가루 좀 들고 와라, 양념 좀 믹서기에 갈아라, 별짓 다 했지만 김치를 무치고 절이고 담그는 저희보다야 당연히 쉬운 일이었고요. 그날 결국 김치 다 하고 김치통에 김치를 나눠 담는데 동서가 자기 김치통을 쓱 챙기더니만 시어머니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아까 수육이랑 해가지고 슬쩍 맛보니까 너무 맛있던데요? 다 먹으면 또 나눠주실 거죠? 제가 김치를 정말 많이 사 먹어봤는데 역시 정성 들여서 만든 우리 어머님 김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다 먹으면 진짜 또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차에 쓱 타려고 하길래 저도요, 제가 준비해둔 비장의 카드를 꺼냈죠. 동서에게 제 몫의 김치통까지 주었거든요. 동서, 그러지 말고 내가 여기 한 통 더 줄 테니까 이것까지 들고 가. 뭐하러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 이거 한 통 더 있으면 아마 1년 내내 먹을 수 있을 거야. 어머, 이거 형님 몫의 김치 아니에요? 정말 제가 들고 가도 되는 거죠? 나중에 김치 좀 돌려달라, 나눠달라 그런 말 하기 없기에요. 우리 친정에서도 김장할 건데 뭐. 들고 가. 보니까 우리 동서 손이 모자라네. 내가 차까지 실어줄게. 차 이 앞에다가 대놓았을 거 아니야. 트렁크 문 좀 열어봐봐. 내가 실어줄게. 이미 양손에 김치통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하나의 통을 더 들고 동서 차에 실어주니까 동서가 웬일로 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꾸벅 고개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후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동서를 배웅해 주었어요. 언제쯤 이 모든 것이 밝혀지려나 싶어서
저는 일부러 집에 가지 않고 시댁으로 퇴근한 남편까지 불러다가 아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니까 궁금해하는 눈치였는데 그 순간 동서에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다 들으라고 한뼘 통화 아시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정말 이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미치셨어요? 아니, 이런 걸 왜 우리 집으로 보냈냐고요? 생각보다 너무 늦게 발견한 거 아니야? 무슨 짓이긴 네가 한 그동안의 만행들을 내가 낱낱이 밝혀내 준 거지. 형수야? 전화 바꿔봐. 형수님, 이거 진짜예요? 형수가 보낸 김치통에서 나온 것들 이거 전부 진짜냐고요? 그러면 제가 진짜를 보냈지 가짜를 보냈겠어요?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서방님도 다 아시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시댁에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밥 먹고 있는데 서방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다 들으셨겠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뚝 끊겼고 시부모님, 남편 전부 다 영문을 몰라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뒤로 동서에게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왔는데 저는 안 받고 남편은 계속 궁금해하며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나? 동서랑 서방님이 시댁 문을 열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서방님은 제 앞으로 종이 뭉치를 마구마구 던지면서 이게 진짜냐 사실이냐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 행동에 서방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만 동서한테 너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동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하면서 그게 아니라 이 말만 반복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아이 친구 엄마들이 그 맘카페에서 저에게 사이다 썰을 찾아보라고 조언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이다 썰들을 찾다가 제가 글쎄 맘카페에 푹 빠지게 된 거예요. 너무 재밌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은지 공감이 가는 것들도 많았고요. 이리저리 게시판을 보는데 맘카페 안에서도 네임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카페 안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항상 익명 게시판에서만 글을 쓰고 누군지 절대 정체를 안 밝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여자를 좋아하는 시녀들도 여러 명이 있었고 질투를 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는데 그 여자가 매번 올리는 글들이 뭐 시댁에 사이다 먹임 이런 거 이야기였어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를 하는 것 같은데 삭제하는 걸 까먹었는지 사진이 한 장 남았더라고요. 얼굴이 나온 사진은 아니었지만 목에 익숙한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서 목에도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위치랑 똑같은 거죠. 설마 했는데 그 여자가 썼다는 글을 보니까 시집살이 시키려는 시댁에 엿먹이는 법. 우리 시댁은 꼭 명절마다 와라, 제사 지내러 와라 부르는데 그때마다 출근한다고 하고서는 친구들이랑 여행 갔다 옴. 크크. 시모는 아무것도 모름. 작년에 김장하라고 날짜 알려줘서 비워둘게요 해놓고 하루 전날 비워뒀다고 말함. 크크. 뻥인데.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동서가 쓴 글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글을 올리는데 제가 그 글을 다 찾아서 일일이 캡처를 해놨고요. 이번 김장 때도 일주일 전이라고 할 거임. 그리고 나는 김장날 남친 만나서 놀아야지. 나 사실 남편 몰래 숨겨둔 남친 있음. 크크. 이런 글까지 올라와 있었고 저는 그걸 확인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게 동서라는 보장이 없긴 했지만 이 모든 걸 프린트해서 동서에게 보낸다면 확인을 한 이후에 자기 얘기 아니면 이거 뭐예요 하고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고 본인의 이야기가 맞으면 서방님이랑 대판할 거라 생각했죠. 사람이 왜 너무 당황스러우면 사실 변명을 할 생각조차 못 하잖아요. 제가 동서에게 내 김치통 하나 줄게 라고 했던 그 통에는 이 자료들을 뽑은 걸 죄다 넣어놨었고 동서는 집에 도착해서 서방님이랑 김치 먹으려고 김치통을 꺼내다가 발견한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은 노발대발하고 동서는 아니라고 발뺌했지만 익명이라고 해도 IP 주소라는 걸 이용하면 어디서 로그인했는지 알 수가 있다네요.
우리 서방님이 또 그쪽을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서방님이 바로 집 컴퓨터 켜서 확인하니까 동일한 주소로 나왔던 거죠. 서방님은 당연히 동서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나게 되었고요. 남친? 몰래 숨겨둔 남친? 이 여자가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남자친구? 딴 주머니 찬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내 동생이야. 내 동생이 남자잖아. 그냥 사람들 한 번 속여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좀 한 거야. 네 동생이 이렇게 말랐다고? 네 동생 초돼지잖아. 내가 처남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바보 같아 보여? 이러면서 싸우는데 구경하는 재미는 있더라고요. 바람 피우는 거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냐? 완전 난리. 우리 시부모님은 뒤로 졸도하시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결국 서방님 입에서 이혼하자 소리 나오고 동서는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고 안 된다고 하면서 눈치 슬쩍 보더라고요. 아니, 의사식이나 돼서 더 좋은 혼처 자리 있을 수 있지. 시집살이도 안 시키고 김장날 부르지도 않고 명절에 귀찮게도 안 하는 시댁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형님, 저 이혼하면 진짜 쫓겨나요. 집에다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옆에서 얄밉게 그러지 마시고 제 얘기 좀 들어주시라니까요. 왜 이런 짓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나? 그래, 내 집에서 쫓겨나겠지. 대단하신 장인어른은 당신이 바람 피우고 들어가도 내 탓을 하시지 않겠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시켜서 힘들다 그랬지. 우리 엄마랑 형수가 눈치를 얼마나 봤는데 시집살이는 무슨. 이혼해. 다른 건 몰라도 바람까지 피워놓고는 절대 같이 못 살아. 이혼 소송해. 동서는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했고 그 사이에 진실을 알게 된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당장 꺼지라고 눈앞에 띄지도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쫓아내는 바람에 시댁은 물론이고 신혼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죠. 결국 이혼 안 하겠다고 버티는 동서 때문에 서방님은 어쩔 수 없이 소송을 걸었고요. 유책 배우자라 위자료도 물어주게 됐고 이 과정에서 정말 내연남이 밝혀지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원무과 직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내연남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죠. 정말 얼마나 놀라움의 연속이었던지 그동안 정말 알차게 병원 핑계를 대고 내연남이랑 놀러 다녔었더라고요. 이혼이 모두 마무리가 된 이후에 시어머니는 이 사실을 제가 밝혀냈으니까 따지고 보면 제가 서방님을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뒤로 뭐 저에게 못되게 굴었던 거, 무시했던 거, 차별했던 거 전부 사과를 하시고 아무런 잔소리도 못하시고 깨갱 하시는 중이죠 뭐. 의사며느리 하면서 눈치 보고 대접해주다가 망했다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래서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한 치 앞도 모를 제 인생 챙기기도 벅찬 시간에 제가 남 일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네요. 저는 제 가족이나 잘 돌보며 살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